안 돼요! 서울 한복판 고급 백화점. 화려한 쇼핑객들 사이로 8살 거지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신발.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간절했죠. 소녀는 네이비 정장을 입은 우아한 노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35도 8부. 수행원들이 소녀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사 가시면 안 돼요. 뭐, 내일 아침 9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어져요. 할머니 죽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애가 미쳤나 봐. 돈 뜯으려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노부인은 소녀의 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꿈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떨어지는 꿈.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도로 세상을 읽는 예지몽을 꾸는 한 소녀. 그리고 차가워진 할머니의 마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건강한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지몽을 꾸는 8살의 소녀, 별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강남역 6번 출구. 낡은 떡볶이 노점에서 8살 별이는 오늘도 만복 아저씨를 돕고 있었습니다. 별아, 떡볶이 온도 좀 봐줄래? 네. 별이는 냄비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85도예요. 딱 맞아요. 역시 우리 별이가 최고야. 만복이 웃으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1년 전 눈 내리는 지하철역. 만복은 골판지 상자 뒤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괜찮아? 7살 소녀.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급히 아이를 포장마차로 데려왔습니다. 이거 먹어. 따뜻한 거야.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죠. 소녀는 정신을 차리더니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따뜻해요. 응? 이렇게 따뜻한 음식 처음이에요. 만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넌 부모님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어디서 살았는데? 고아원에서 살다가 도망 나왔어요. 원장님이 때리셔서.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10년째 숨어 사는 신세. 가족도 없이 혼자 떡볶이나 팔고 있었죠. 이름은 별이요. 별처럼 밝게 살라고 엄마가 지어줬대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별이. 근데 아저씨. 소녀가 만복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저씨 손. 38도예요. 뭐? 온도요. 38도. 슬플 때 나는 온도예요.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저는 만지면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요.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별이는 만복의 포장마차에 머물게 됐습니다. 둘 다 외로운 사람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만복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다친 다리였지만 그는 항상 밝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매운 걸로요. 여기 순한 거 하나.
별이는 재빨리 접시를 나르고 물컵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손길이었죠. 해가 지고 손님이 줄자 만복이 컵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별아, 이거 먹고 힘내자. 고마워요, 아저씨. 별이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언젠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만복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늘이 우리 별이한테 꼭 복 줄 거야.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별이는 노점 뒤 골판지 상자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죠. 별아, 괜찮아? 만복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할머니가 떨어져요.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무슨 할머니? 모르겠어요. 하얀 머리에 비싼 옷 입은. 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젊은 남자. 그 사람이 할머니를 밀었어요.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이는 가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대부분 현실이 됐죠. 작년에는 지하철 화재를 꿈꿨고 실제로 일주일 뒤 불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죠. 별아, 그 할머니 얼굴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이 차가웠어요. 35도. 별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독먹은 사람 온도예요. 만복은 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꿈일 뿐이야. 하지만 만복도 불안했습니다. 별이의 예지몽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별이는 여전히 어젯밤 꿈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아저씨, 그 할머니 찾아야 해요. 어떻게? 서울에 할머니가 몇 명인데.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옆 백화점 정문에서 화려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맨 앞에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부인. 하지만 자세는 곱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예요. 뭐? 꿈에서 본 그 할머니. 별이는 떡볶이 집게를 떨어뜨리고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수행원들이 별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비켜라, 꼬맹아. 하지만 별이는 기어코 할머니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순간, 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35도 8분. 강 회장이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별이에요. 할머니, 내일 회사 가시면 안 돼요. 뭐? 내일 아침 9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떨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비웃었죠. 회장님, 저 거지애가 돈 뜯으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별이의 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할머니가 매일 먹는 음식에 나쁜 약이 들어있어요. 천천히 죽이는 약. 뭐라고? 그리고 내일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요. 할머니 떨어져서.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죽어요. 강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자꾸 몸이 무겁고 추웠거든요. 너 어떻게 해? 그때 만복이 달려왔습니다. 별아. 만복은 별이를 데려가려다가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만복? 회장님?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재회. 한때 가장 가까웠던 경호 실장과 그를 배신자로 오해했던 회장. 내가 왜 여기? 오랜만입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 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처럼 또 늦으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던 그날 만복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고 만복은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설마 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내일은 회사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강 회장은 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확인해 볼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 회장의 손자 강민서.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죠. 저 거짓 꼬맹이는 뭐냐? 재미있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평창동 저택. 화려한 식탁 위에 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손자 민석이 국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그래.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아까 그 거지 소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매일 먹는 음식에 나쁜 약이. 왜 안 드세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구나. 그럼 제가 떠드릴게요. 하세요. 민석이 숟가락을 떠서 할머니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괜찮아. 민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죠. 할머니, 약은 드셔야죠. 혈압약이요. 민석이 약통을 꺼내 알약 2개를 물컵 옆에 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수상한 건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약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먹으마. 안 돼요. 식후 30분 안에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않는다고 했다. 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할머니?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좀 있겠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필요 없어. 강 회장은 계단을 올라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원장 나야. 급한데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어? 무슨 일이십니까? 혈액 검사 좀 해야겠어. 비밀로. 10분 후 김 원장이 몰래 저택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방에서 체열을 했죠.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아침이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독극물 검사도 해줄 수 있어? 김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극물이요? 응. 천천히 죽이는 그런 거. 회장님 혹시. 됐어. 그냥 해줘. 부탁이야. 김 원장이 떠난 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아래 민석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역.
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안에서 뒤척이며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을 했죠. 만복 아저씨, 왜 별아? 그 할머니, 내일 정말 위험해요. 알아. 걱정되지? 네.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피가 막 나고 할머니가 저 부르는데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복이 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말했으니까 조심하실 거야. 근데 안 믿으시면 어떡해요? 만복도 걱정됐습니다. 10년 전에도 자신이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결과 작은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별아,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그 빌딩에 가자. 정말요? 응. 내가 본 게 정말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해.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 그리고 웃고 있는 그 젊은 남자. 제발, 제발 꿈이길. 다음 날 새벽 5시, 강그룹 본사 빌딩 지하 기계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바로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엘리베이터 케이블함을 열고 특수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9시쯤 끊어질 거야. 케이블을 완전히 자르지 않고 미세하게 흠집을 냈습니다. 무게를 견디다가 터지도록요. 민석 도련님, 곧 회장님 자리가 당신 거예요. 비서실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공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삐삐삐 온도 감지 센서가 울렸습니다. 뭐야? 케이블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길, 너무 뜨거워졌어. 하지만 비서실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됐어.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 그는 기계실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오전 8시, 별이와 만복은 강상그룹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별이가 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꿈에서 본.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별이가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별이, 내가 왜 여기? 할머니, 오늘 정말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걱정 마라. 나 확인했어. 강 회장이 빨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야. 김 원장이 아까 급히 가져다 줬어. 별이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털륨 검출, 중독 증상 있음. 할머니, 이게,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누군가 나를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어.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할머니, 그럼 엘리베이터는요? 그것도 확인하게 했어. 정비팀이 지금 점검 중이야. 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할머니가 믿어주셨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회장님, 정비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인위적으로 훼손됐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끊어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별이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말이 맞았죠? 그래, 내가 날 살렸구나. 강 회장이 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빌딩 입구에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밖에 계세요? 민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거짓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손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내 할머니, 너, 내 엘리베이터에 손댔니? 민석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그리고 내 음식에 독을 탔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죠. 민석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무슨 독을? 이걸 봐. 강 회장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털륨, 천천히 죽이는 독이지. 내가 탔지? 민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엘리베이터 케이블도 망가뜨렸지? 내가 떨어져 죽게?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나올 거야.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강민석 씨 계십니까? 저는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수사 요청합니다. 민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붙잡았죠. 나 달라고. 할머니, 오해예요. 저는 안 했어요.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왜 그랬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날 죽이려 한 거냐?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릿하게 웃었죠. 왜긴요? 할머니가 회사를 저한테 안 주시잖아요. 맨날 전문 경영인이니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다느니. 저는요, 손자인데도 못 받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했어요. 할머니를. 그럼 다 제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 회장은 손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너, 10년 전 일도 내가 그랬니? 내 작은아버지 차 브레이크, 내가 망가뜨린 거지?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이 미친놈. 만복이 달려들어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작은 도련님을 내가 죽였어?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 사람도 할머니 사랑만 독차지했잖아요. 민석이 악을 썼습니다. 저는 맨날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 경찰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가시죠. 민석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민석이 경찰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빌딩 앞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세상에, 손자가 할머니를, 돈 때문에 저런 짓을. 강 회장은 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별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제 안 무서워. 내가 있으니까. 만복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작은 도련님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만복. 강 회장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았어.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체포된 지 2시간 후, 강 회장의 저택 응접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난 거지? 일단 민석 씨는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좀 약합니다. 경찰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엘리베이터 케이블도 망가졌고 내 혈액에서 독도 나왔는데 그게 케이블은 누가 망가뜨렸는지 직접적 증거가 없고요. 혈액의 털륨도 누가 탔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CCTV는? 기계실 CCTV가 이틀 전부터 고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했구나. 민석 씨 변호사가 방금 연락 왔습니다. 48시간 안에 증거가 없으면 석방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죠. 만복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요. 저 아이가 날 살렸어. 근데 민석이 풀려나면 강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민석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증거 없다고. 걱정 마십시오. 내일이면 나갑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거지 소녀요. 별이라는 아이.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꼬맹이가 뭐? 회장님이 입양하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미쳤군. 저 거지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그 아이가 도련님과 회장님의 대화를 들었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그 꼬맹이를 없애야겠네요. 도련님, 변호사가 놀라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긴 경찰서입니다. 농담이에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죠. 그날 오후, 별이는 처음으로 강 회장의 저택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집 처음 봐요. 마음에 드니? 네. 근데 할머니. 응? 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강 회장이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넌 내 손녀니까. 정말요?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오늘 변호사한테 입양 서류 준비하라고 했어. 할머니. 별이가 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죠. 만복도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잘 됐어. 별이도 회장님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그때 만복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만복 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랜만이군. 기억 안 나? 박비서야.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비서 실장. 10년 전 자신을 기계실에 가뒀던 그 사람. 내가 왜? 별이라는 꼬맹이 있지? 만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정원에서 회장님이랑 놀고 있더군. 예쁜 애네. 만복이 급히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와 강 회장이 꽃밭에서 웃고 있었죠. 감히 별이한테 손대면. 손대긴. 그냥 잠깐 빌릴 뿐이야. 뭐? 민석 도련님이 석방되려면 증인이 없어야 하거든. 그 꼬맹이만 없으면 돼. 이 개자식이.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만복은 급히 정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별아, 회장님. 하지만 정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꽃잎만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별아. 만복이 저택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별이도 강 회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 옛날 식품 공장으로 와라. 혼자 경찰 부르면 둘 다 죽는다.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어둡고 축축한 폐공장. 별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풀어줘요. 시끄러워. 비서실장이 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강 회장도 의자에 묶여 있었죠. 별아, 괜찮니? 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비서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요. 회장님도 묶여 계시면서. 박 실장, 넌 왜 이러는 거냐? 왜긴요. 돈이죠. 비서실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석 도련님이 약속했어요. 회장님 제거하면 100억 준다고. 그래서 내 아들도 죽였어? 네. 10년 전 그 일도 저였어요. 비서실장이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차 브레이크 조작한 것도, 만복을 기계실에 가둔 것도, CCTV 지운 것도 다 저였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내 아들을? 그 사람이 회사 물려받으면 저는 평생 비서일 뿐이니까요. 근데 민석 도련님은 달라요. 회사 받으면 저한테도 주겠다고 했어요. 미친놈. 미쳤죠. 인정해요. 비서실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곧 만복이 올 겁니다. 그럼 셋 다 처리하죠. 그리고 민석 도련님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만복 아저씨한테 손대지 마요. 걱정 마. 아프지 않게 해줄게. 비서실장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10년 전 작은 도련님 차에 쓴 거랑 같은 거야. 브레이크 오일 부식제. 그걸로 뭘? 주사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여. 깔끔하지? 강 회장이 발버둥쳤습니다. 제발. 별이는 놔줘. 그 애는 아무 죄 없어. 안 됩니다. 증인이 되면 안 되니까요. 비서실장이 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별이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때 쾅! 공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별이 만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지? 경찰은? 안 불렀어. 별이 먼저다. 만복이 두 손을 들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 착하네. 비서실장이 웃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 늦었지? 또 지키지 못했어. 만복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번엔 안 늦었어. 뭐?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웅. 자동차 엔진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비서실장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는 검은 세단 50대가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정장을 입고 무전기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저들은. 만복이 웃었습니다. 내 옛날 부하들이야. 10년 전 회장님 경호팀. 공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50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만복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총을 겨눴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 마. 박 실장. 만복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빚, 오늘 받겠어. 만복이 신호를 보내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비서실장을 포위했습니다. 총은 순식간에 빼앗겼고 비서실장은 바닥에 쓰러졌죠. 안 돼. 안 돼. 만복은 재빨리 별이와 강 회장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별아, 괜찮아? 네. 무서웠어요. 이제 안 무서워. 끝났어.
강 회장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만복, 고마워. 천만에요, 회장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비서실장이 수갑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민석 도련님이 가만 안 둘 거야. 걱정 마. 만복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고백 다 녹음했어. 10년 전 일도 오늘 일도. 비서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로 민석도 끝이야.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의 저택 서재, 비서실장의 자백 녹음과 증거들이 모두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민석은 추가 기소됐고 구속영장이 확정됐죠.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만복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만복.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만복. 네. 10년 전 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작은 도련님 차를 점검하다가 브레이크 라인에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응. 즉시 회장님께 보고하려 달려갔죠. 하지만 기계실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만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잠근 겁니다. 저는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게 30분 뒤 간신히 문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련님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복, 저는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의심하셨죠. 정비 기록에 제 이름으로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고 CCTV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던 그때, 가장 가까웠던 경호 실장을 배신자로 몰았던 그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넌 왜 도망쳤니? 끝까지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었잖아.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제게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뭐?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져라. 안 그러면 내 가족도 똑같이 된다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고 제가 계속 파헤치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네, 저는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와 딸을 시골로 보내고 저는 서울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요. 만복. 그리고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작은 도련님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강 회장이 만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님, 내가 널 믿었어야 했어. 10년 동안 억울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때 별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만복 아저씨, 우는 거예요? 아니야, 별아.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정말요? 별이가 두 사람의 손을 만졌습니다. 와, 정말이다. 체온이 올라갔어요. 38도. 기쁠 때 나는 온도예요. 강 회장과 만복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별이가 두 사람을 안아줬죠. 이제 슬픈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강 회장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석 씨가 탈옥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송 중에 공범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부상당했고 민석은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금 수배령 내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복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석이 도망쳤대. 뭐? 세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만복이 즉시 경호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택 경비 강화, 모든 출입구 봉쇄. 별이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랑 만복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강 회장도 불안했습니다. 민석은 이미 2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었죠. 3번째는 그날 저녁, 저택은 삼엄한 경비 속에 조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었죠. 별이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민석 아저씨, 또 올까? 그때였습니다. 별이의 머릿속에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장례식장, 관 안에 누워있는 할머니, 그리고 웃고 있는 민석. 안 돼. 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생생했죠. 별이는 급히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별아, 왜 안 자고?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별이가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할머니가, 괜찮아, 별아. 꿈일 뿐이야. 아니에요. 제 꿈은 다 맞아요.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도 지하철 불나는 꿈 꿨는데 일주일 뒤에 정말 불났어요. 할머니 엘리베이터도 꿈에서 봤잖아요. 강 회장은 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조심하자. 응? 네. 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 어딘가에 민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넌 어디?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작은아버지 묘지로 오세요. 뭐? 그 거지 꼬맹이랑 같이요.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꼭 별이랑 같이. 무슨 소리냐? 별이는 안 오시면 할머니 회사 직원들이 다칠 겁니다. 뭐라고? 지금 회사 앞에 폭탄을 설치해뒀어요. 리모컨은 제 손에 있고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1층 화장실 3번째 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1층 화장실 확인해봐. 10분 뒤. 회장님, 폭탄 같은 게 있습니다. 강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진심이었습니다. 만복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민석이가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대. 뭐? 그리고 나보고 별이랑 같이 작은아들 묘지로 오래.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정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폭탄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민석이 터트린다고 했어.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사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 다 죽게 할 순 없어.
그렇다고 회장님과 별이가 가야 해. 별이가 나타났습니다. 별아, 저 가야 해요. 안 그럼 사람들이 다쳐요. 안 돼. 너무 위험해. 만복이 별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뭔가 느껴요. 뭐가? 민석 아저씨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별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이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무슨 소리니? 할머니, 저 믿어주세요. 별이의 눈빛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제가 할머니를 구하는 꿈. 오후 1시, 검은 세단이 묘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강 회장과 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운전석에는 만복. 회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만복, 넌 나만 믿고 따라와줘. 만복은 백미러로 별이를 봤습니다. 8살 소녀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별아, 무섭지 않니? 조금. 근데 괜찮아요. 별이가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봤어요. 제가 할머니를 구하는 거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온도로요. 강 회장이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아, 위험하면 도망가야 해. 알았지?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도 위험하면 도망가세요. 약속해요. 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약속?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묘지까지는 30분 거리.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은? 이미 연락했어. 하지만 멀리서 대기만 하라고 했어. 왜입니까? 민석이가 폭탄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나타나면 바로 터트린대.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 이 치밀한 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복 아저씨. 응? 아저씨 손. 온도가 높아요. 뭐? 39도예요. 긴장하면 올라가는 온도예요. 만복은 핸들을 쥔 손을 봤습니다. 땀이 배어나고 있었죠. 별아, 너도 긴장됐지? 네. 근데 제 손은 차가워요. 별이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35도. 무서울 때 나는 온도예요. 강 회장이 별이의 손을 감싸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네. 차는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죠.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만복이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미행하는 차 없음. 우리뿐이야. 20분 후 차가 묘지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만복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강 회장과 별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도련님 묘는 저 위입니다. 만복이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묘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석 아저씨는 어디 있지?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은 게 엄마 욕심 때문이었어.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감동적이네요, 할머니. 뒤에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손에는 작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죠. 민석아, 오랜만이에요.
이틀 만인가 민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석, 이제 그만해. 넌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석이 리모컨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 버튼만 누르면 회사가 날아갑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요. 내가 정말 그럴 것 같아? 할까요? 해볼까요? 민석의 손가락이 버튼 위로 갔습니다. 안 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원하는 게 뭐니? 돈? 회사? 다 줄게. 이제 와서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어야죠. 작은아버지 죽고 나서라도 저한테 회사 물려줬어야죠. 민석아.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너는 능력이 없어.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어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했어요. 할머니도. 그럼 제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그래서 이 죄 없는 아이까지 위협하는 거냐? 만복이 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죄 없는 아이요? 민석이 별이를 노려봤습니다. 이 꼬맹이가 제일 골치 아픈 존재예요. 온도로 뭐든지 알아내잖아요.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도 알아냈고 독도 알아냈고 제 계획을 다 망쳐놨어요. 그만해. 강 회장이 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별이는 내가 지킨다.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민석이 리모컨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그 꼬맹이. 둘 중 하나 고르세요.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죽이겠어요. 뭐라고? 10초 드릴게요. 19, 8. 이 미친놈. 만복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리모컨을 높이 들었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누릅니다. 7, 6, 5.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아, 제발. 4, 3, 2. 나.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요. 저 데려가세요. 별아,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 별이가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 지켜야 해요. 저는 아무도 없는 거지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이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내 손녀야. 내 가족이라고. 민석이 웃었습니다. 가족이래요. 웃기네. 사흘 전에 만난 거지를 가족이라고. 닥쳐.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꼬맹아. 착하게. 별이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별아. 괜찮아요, 할머니. 별이는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이 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좋아. 착하네. 그리고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었죠. 할머니, 이 꼬맹이 목숨은 할머니 손에 달렸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20분 뒤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여세요. 모든 재산을 저한테 물려준다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미친. 안 하시면 이 꼬맹이 죽고 회사도 날아갑니다. 선택하세요. 민석이 별이를 끌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아, 별이를 놔줘. 20분 후에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민석이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만복이 쫓아가려 했지만 민석이 총을 꺼내 쏘았습니다. 퍽! 총알이 만복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으윽! 만복이 쓰러졌습니다. 만복! 강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민석은 별이를 차에 태우고 급발진했습니다. 부웅! 차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만복을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별아, 별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엔 바람소리만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별이를
별이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들은 회사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자신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달랐습니다. 그저 할머니라서 따뜻해서 사랑해줬죠.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받은 아이. 그 아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별아, 미안해. 강 회장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별이의 주머니 속에 작은 휴대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만복이 미리 별이에게 건네준 GPS 추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산 아래 대기 중이던 경찰과 만복의 옛 부하 100명이 그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석의 차는 산길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묶인 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울지 않아? 민석이 백미러로 별이를 봤습니다. 보통 애들은 막 울고 난리인데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작은 휴대폰을 손으로 만졌죠. 만복 아저씨가 혹시 모르니까라며 아침에 몰래 건네준 것. 아저씨, 찾아주시겠죠? 민석은 도심 한복판 낡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려 별이를 끌고 지하 창고로 들어갔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민석은 별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할머니가 기자회견 끝내면 놓아줄게. 거짓말이에요. 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아저씨 체온이 40도예요. 거짓말할 때 나는 온도예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똑똑한 척하네. 아저씨는 저를 죽일 거예요. 할머니 기자회견 끝나도요. 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인이니까요. 제가 살아있으면 아저씨가 한 짓을 다 말할 수 있으니까요. 민석은 별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맞아.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10년 전 작은아버지 죽일 때 쓴 거야.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는 약이지. 기자회견 끝나면 내가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처리할 거야. 할머니는 슬퍼하겠지만 뭐 어쩌겠어? 민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도련님, TV 보십시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창고 구석 낡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기자회견장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단상에 선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만복? 만복이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그룹 회장 강민석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복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10년 전 CCTV 영상. 민석이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 이것은 10년 전 민석이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석과 비서실장이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조작하는 장면. 이틀 전 회장님을 살해하려 한 증거입니다. 제 길. 민석이 TV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복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석은 8살 소녀 별이를 납치해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GPS로 별이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중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바로 민석이 있는 이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구식품 창고. 민석, 들리나?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그 순간, 부웅,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30대, 50대. 민석이 창고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온 건물이 검은 세단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100대가 넘는 차량,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만복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창고로 걸어왔습니다. 쿵, 쿵, 쿵. 100명의 발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민석은 별이를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오지 마. 이 꼬맹이 죽일 거야. 하지만 별이는 이미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저씨가 묻고 나서 제 손 온도를 낮췄어요. 별이가 밧줄을 풀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가우면 작아져요. 그래서 밧줄이 헐거웠어요. 별이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요. 별이. 만복이 나타나 별이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별아. 정말 잘했어. 만복 아저씨. 강 회장도 달려와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무서웠지? 괜찮아요, 할머니. 저 아저씨 말 믿었어요. 민석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100명의 경호원이 원을 그리며 그를 둘러쌌죠. 비켜, 비키라고. 민석이 주사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하나가 재빨리 손목을 잡았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안 돼. 안 돼.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강민석, 살인미수,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컹. 민석은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래? 만복이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내가 작은 도련님을 죽였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민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하게 웃을 뿐이었죠. 경찰들이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100명의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민석은 그 사이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강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은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 별이는 강 회장과 만복 사이에 서서 경호원들을 바라봤습니다. 100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만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10년 만에 다시 모여줘서. 무슨 말씀을요? 형님 부탁이면 당연하죠. 한 경호원이 별이를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꼬맹이 대단하더라. GPS 잘 가지고 있었어. 헤헤, 고마워요. 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없었으면. 회장님, 저희는 만복 형님 부하들입니다. 형님이 돌아오셨으니 당연한 거죠. 경호원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만복이 강 회장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10년 만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만복, 앞으로도 회장님과 별이를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이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강 회장이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만복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창고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강그룹 손자 강민석,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10년 전 교통사고도 계획적 살인으로 밝혀져 8살 소녀의 용기가 비극을 막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죠. 강 회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별이는 평범하게 자라야 해. 한 달 후, 강 회장의 저택 거실,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입양 확정 통지서. 별이는 이제 법적으로 강 회장의 손녀가 됐습니다. 별아, 이거 봐. 강 회장이 새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이름 강별이. 와, 제 이름이 강별이가 됐어요. 별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네요. 그럼 우리 별이니까. 강 회장이 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만복도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별이 학교 입학 서류도 다 됐습니다. 그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와, 저 학교 가요. 별이가 환호했습니다. 친구들 사귈 수 있어요? 그럼.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하고. 강 회장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별아.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고 손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손녀. 만복. 네, 회장님? 너도 고마워. 10년 만에 돌아와줘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만복이 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도 명예를 되찾았고 회장님도 구했으니까요. 만복 아저씨. 별이가 만복을 껴안았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식당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놓여 있었죠. 떡볶이 냄비. 만복 아저씨, 이거.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떡볶이야. 만복이 국물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별아, 온도 봐줄래? 별이가 냄비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85도. 완벽해요. 역시 우리 별이가 최고야. 세 사람은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우리 별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행복하네. 강 회장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 화려한 식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응?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소원?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요. 가족이랑 같이요.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저는 골판지 상자에서 앉아도 돼요. 폭신한 침대에서 자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정말요? 별이가 강 회장의 손을 만졌습니다. 진짜다. 할머니 손 온도 38도. 기쁠 때 나는 온도예요. 만복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별아, 내 온도는? 별이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37도요. 저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였지만 함께하니 완벽한 온기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세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강 회장의 저택 정원. 9살이 된 별이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강 회장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만복이 차 문을 열어줬죠. 별이 양 출발합니다.
네, 만복 아저씨.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별이의 학교 입학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별이가 그린 그림들, 그중 하나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리 가족. 강 회장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기적이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 원장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최근 건강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털륨 수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건강해졌어. 별이가 살려줬어.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별이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별아, 너 정말 신기해. 온도만 만져도 알아? 응. 지금 내 손 온도 36도야. 우와.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 시간입니다. 무슨 발표요? 내 가족 소개하기입니다. 별이 먼저 해볼래? 네. 별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죠.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할머니, 만복 아저씨, 그리고 저요. 할머니만 있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거든. 진짜 가족? 응.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된 거야.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만복 아저씨는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요. 우와.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선생님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별이. 정말 멋진 가족이네요. 별이는 자리로 돌아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할머니, 만복 아저씨, 사랑해요. 별이의 마음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옥상 테라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예쁘지? 강 회장이 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별아, 너 학교에서 발표 잘했다며?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우리 별이가 자랑스럽다고. 헤헤. 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별아, 행복하니? 네, 엄청 행복해요. 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할머니랑 만복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거야. 강 회장이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세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온도가 있을까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별은 아주 뜨거워. 수천 도나 돼. 우와. 그럼 저도 별처럼 뜨거운 사람이 될래요. 뜨거운 사람? 네. 할머니 마음을 녹여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강 회장과 만복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넌 이미 우리의 별이야.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흘렀죠. 저택의 불빛이 포근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차가운 욕심도 슬픈 배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짜 가족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온도로 세상을 읽는 소녀가 차가워진 할머니의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8살 소녀 별이와 강회장, 그리고 만복이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